수로부터의 나의 레슨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번 두 분의 스피커 말씀을 들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손을 들어주시면 발표가 끝나고 나서 마이크를 좀 전달을 해서 또 질문도 좀 받고 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발표자 김용기 대표님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용기라고 합니다. 쉬플리 코리아 회사 대표고요.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저희 팀이 저희는 컨설팅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전에 한국에 수주 컨설팅 이런 단어를 처음 이렇게 소개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 저희 본사는 45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주 분야만 컨설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대형 컨설팅 회사들이 저희 고객입니다.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컨설팅 회사를 컨설팅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규모가 얼마나 되냐? 저희가 10년 동안 사실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 교육이나 아니면 뭐 비입찰 분야 이렇게 수주한 금액, 교육을 통해서 배워서 수주하고 뭐 이런 금액도 많은데 어쨌든 저희 공식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고객이 수주한 금액이 20조 원 정도 되고요. 수주율, 이게 중요한데 85% 되는데 그 경험을 좀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좀 빨리 하고요. 질문을 좀 사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해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40분만 할 건데 그 중에 한 30분만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잠깐 자기 소개하면 죄송합니다. 같은 사람인데요. 제가 이거 잠깐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10년 전에 제가 회사 만들 때 사진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기업에 근무를 했습니다. 제 커리어가 한국에서 이제 몇 안 될 것 같은데 제 첫 직업이 자동차 영업사원이고요. 두 번째는 증권회사 영업사원입니다. 그 이후에 제가 지금 18년 동안 컨설팅회사 대표를 하고 있는데 컨설팅회사 대표가 별게 아니고 영업대표입니다. 영업대표. 그래서 제가 20년 넘게 세일즈를 하다 보니까 B2C하고 B2B가 세일즈 원리가 워낙 달라요. 어떤 건 B2C에서 잘못 배우면 악영향을 준다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경계를 이해를 잘 못하니까 사람들이 같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걸 좀 구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에 저희는 그러니까 어떤 분야의 컨설팅을 하냐면 B2B 시장이 크게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는 입찰 시장에 컨설팅을 합니다. 입찰이라는 건 이런 거죠. 고객이 공식적인 니즈를 공개하죠. RFP 형태가 됐던 뭐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산업에 따라서. 이런 게 있고 일상적인 세일즈가 일어나는 B2B가 있어요. 요 수주 입찰 시장을 비딩 시장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비딩 시장. 요 비딩 시장의 반대말은 뭘까요? 입찰의 반대말은 뭐죠? 네. 그래서 비딩 시장의 반대말은 핸드쉐이크 딜이라고 합니다. 수의계약, 핸드쉐이크 딜. 그래서 저희가 해보니까 이게 비딩이든 넌 비딩이든 시장의 본질이 굉장히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설명을 잠깐 해드리는 건 비딩 시장에서 사례들을 이야기하겠지만 본질은 굉장히 똑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컨설팅은 영업부터 시작해서 전략 개발, 그 다음에 제안서, 프리젠테이션까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이제 저희 컨설팅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고객이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조 단위 사업을 가지고 저희 상담을 하러 와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쉬플리에게 컨설팅을 받으면 수주할 수 있습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재 고객의
수주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100%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수주율을 체계적으로 높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전문가입니다. 왜? 첫 번째는 영업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오늘은 요거 이야기 중심으로 할 거예요. 영업. 아까 말했듯이 수주 영업은 뭐 앞에 두 강사님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지만 굉장히 전문가 영업이에요. 저도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까 해요. 두 번째는 영업의 결과물은 차별화된 정보예요. 그러니까 영업이 잘 됐다 이 말은 고객하고 친해졌다 이 말이 아니에요. 양과 질 측면에서 경쟁자보다 더 많은 양, 더 좋은 정보를 가졌으면 영업이 잘 된 거예요. 이게 영업이 잘 된 거라고. 그러면 영업이 잘 되면 이걸 들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내에 이걸 체계적으로 메시지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제가 전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략이란 경쟁자를 이기는 방법을 구안하는 게 전략입니다. 뭐 쉽죠? 그러면 전략의 결과물은 메시지예요. 뭐 예를 들면 고객이 싼 솔루션을 원할 때 우리는 쌉니다. 메시지예요. 고객이 품질을 원할 때 우리는 품질이 경쟁자보다 좋습니다.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를 개발할 때 경쟁자를 이기는 메시지를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전략 개발인데 수주율을 올리려면 이게 사내에 표준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상의하면서 전략을 개발할 수가 있어요. 물론 사업의 규모가 적으면 내가 혼자 훈련해서 내가 혼자 제안서 써서 수주할 수도 있지만 사업의 규모가 클 때는 우리 사내에 그게 표준화되어 있어야 돼요. 자, 메시지가 나왔죠? 이 메시지가 나오면 고객에게 이걸 체계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수주업에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면대면 설득, 만나서. 두 번째는 공식적인 리튼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이걸 제안서 이렇게 해요. 세 번째는 공식적인 버벌 커뮤니케이션. 이걸 뭐라고 해요?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매체 혹은 비클 요것들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주율을 올린다는 건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봐요. 영업을 차별화돼서 해야 돼. 전략이 프로세스가 표준화돼 있어야 돼. 그리고 메시지가 나오면 만나서 PT를 통해서 제안서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체계적으로 고객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요것 중에 하나가 빠져 있으면 수주가 안 돼요. 그래서 수주율이 낮은 집안에 가보면 집집마다 사정이 달라요. 어떤 데는 영업에 문제가 있어. 어떤 데는 내부의 전략 개발 프로세스가 있어. 어떤 데는 PT를 못해. 이 집집마다 사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걸 진단하고 그 중에 낮은 걸 높여줘야 수주율이 체계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내부에는 요 각 주제별로 이틀짜리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훈련을 실무적으로 이제 하는데 오늘은 영업이 워낙 중요해서 제가 영업 이야기 중심으로 좀 하고요. 그래서 뭐 성과는 이렇다는 거죠. 매년 저희가 한 300조 원 정도 글로벌 차원에서 코리아는 작년 연말 저희가 매년 연말 수주 금액을 발표하는데 20조에 85%.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시작해 볼게요. 왜 실주하는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왜 실주하는가 이러면 비싸서. 왜 수주했는가? 싸서. 이렇게. 만약에 이게 진실이면 영업 조직은 필요가 없죠. 뭐가 필요하냐면 견적팀이 필요하지. 그죠? 그러니까 견적팀의 기능만 하는 영업 조직은 사실은 파괴력이 없는 조직이에요. 없어도 사실은 돼요. 그리고 CEO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또 없애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난리가 없죠. 예. 그 이외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방금 말했듯이 영업, 수주업을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영업 전략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뭐 이게 슈플리에서 유명한 그림인데 어떤 이야기냐면 제안서를 누가 봐도 우리 회사가 제일 잘 썼어. 그러면 수주가 100%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 저희가 글로벌 리서치를 해보니까 수주율은 52%에 불과해요. 제안서를 제일 잘 썼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고객이 RFP에서 요구한 가격, 퍼포먼스, 익스피리언스 이런 걸 100% 충족시켰다고.
그래도 수주가 안 될 때가 있어. 왜? 고객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말해줄 수 없거나 말해주지 않는 니즈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에 unstated requirement 이렇게 돼요. 말해줄 수 없거나 말해주지 않는 그런 니즈.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바이어스. 고객들의 편견이나 경험. 고객들의 편견을 RFP에 써준 거 본 적 있어요? 가로 열고 우리는 A 업체가 싫어요. 이런 RFP 본 적 없죠. 그러나 이 정보는 어때요? 수주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죠. 또한 팔레틱스. 저희가 말하는 팔레틱스는 누가 의사결정을 하는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가,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실제로 영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열심히 영업했던 분이 의사결정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 해외 사업하면요. 저희 경험은 저희 한국에서 제일 큰 IT 기업이 해외 중동에 프로젝트를 했는데 수주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니까 왕자를 잡았대. 왕자. 중동 사업에서 왕자가 중요해요. 그리고 꼭 나와요, 왕자가. 그러냐고, 알았다고. 끝나고 나니까 왕자를 잡긴 잡았는데 서열이 50번째. 기본이야. 중동 사업에서 왕자 라인이 없는 사업들은 없는 거지. 그것이 사업의 담보를, 수주를 담보하지 못하더라고요. 경쟁자는 2번째 잡았어, 2번째. 뭐 이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언더라인 이슈 이런 거 있어요. 이것도 해외 사업인데, 저희 한국 면세점 진출을 하려고 해외 공항, 근데 그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섬이 3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평가위원이 각 섬에서 2명씩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메인 섬 말고 나머지 부속 섬 2개는요 이슈가 있는 거야. 자기들이 이슈가. 이 사람은 면세점은 별로 관심이 없어. 이 사람 미션은 뭐냐면 이거 면세점 사업을 하면서 자기 섬에 병원이 없어. 병원. 그러니까 아프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또 한 섬은 학교가 없어. 학교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언더라인 이슈라고 해요. RFP에 학교 써주라는 말이 없어. 병원 지어달라는 말이 없어. 근데 면세점에 어떤 브랜드가 들어가고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고 이건 빙산윗단의 이슈인데 요거 가지고 수주가 안 되더라고요. 누가 학교나 의료 문제를 해결해 줄 거냐. 이게 언더라인 이슈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요. 통신회사랑 MOU를 체결해 가지고 그 2섬은요. 와이파이로 깔았어요. 와이파이로 섬을 덮었어요. 의료 문제는 온라인 진단은 되잖아. 그래가지고 많이 아프면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학교는 저희 또 그 온라인 교육회사랑 계약을 해가지고요. 영어로 된 프로그램이 몇백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거기 제공을 해주고요. 이렇게 전략을 짰어요. 자 보세요. 누가 이기겠어요? 우리는 어떤 브랜드가 들어올 거고 인테리어 어떻게 할 거고 이걸 제안하는 회사와 고객에게 말해주지 않지만 고객에게 숨어있는 페인 포인트를 다루는 제안이 있다면 누가 이겨요? 제가 20조를 수주하면서 지금까지 아이스버그 밑단에 언더라인 이슈가 없는 사업은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고객에게는 그들이 말해주기 어렵거나 말해줄 수 없는 이슈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동의가 되시죠? 그러면 자 빙산에 대한 이해력과 대응력이 높으면 수주 가능성이 높아. 요거 대답 잘하시면 제가 상품 드릴게요. 제 상품은 책인데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아니에요. 스테디셀러예요. 이 책 특징이 2가지인데 하나는 무겁고 비싸요. 그래서 3가지가 있어요. 이게 제가 직접 쓴 책들이에요. 최강 입찰지 않아서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최강 제안 PT, 최강 영업 대표. 우리 수주업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영업 대표라는 표현을 써요. 세일즈 랩 혹은 세일즈 레프리젠터티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3개에 대한 책이에요.
빙산에 대한 이해력이 좋으면 수주 가능성이 높아. 여러 경쟁자 중에 누가 빙산을 이해를 잘해요? 정답! 이러시면 돼요. 자, 영어 받으시는 분들이니까 여러 경쟁자 중에 누가 빙산을 이해를 잘하면 수주 가능성이 높아. 누가 빙산을 잘해요? 이해를 잘해. 친한 사람. 예, 강의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예. 아닙니다. 예, 정답. 고객. 질문을 이해하셔야 돼요. 경쟁자. 예. 정답. 기존 사업자라고 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일단 와서 가져가세요. 네. 찍어두세요. 뭐 가지고 싶으세요? 지금 가져가십시오. 예, 그러세요. 자, 그러면 기존 사업자가 아는 거예요. 여기는 누가 의사 결정해. 여기는 내년에 예산 없어. 여기는 말 못해도 지금 시스템이 이게 문제야. 다 아는 거예요. 밤새서 수행하면서 매니저랑 식사하면서 소위 말하는 형식지 말고 안목지까지 아는 거예요. 고객 조직에. 그래서 실제 리서치 결과는 52% 수주율이 80%까지 올라가요. 저희 내부 리서치 결과에 의하면. 두 번째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아이스버그를 이해를 잘하는 팀은 사전 영업이 잘 된 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들어보셨죠? 사전 영업. 영어로 뭐라고 해요? 사전 영업? 프리세일즈라고 해요. 아주 일부 딕셔너리로 알고 있는데 프리세일즈예요. 근데 여기서 프리 중간에 단어가 생략됐거든요. 뭐 앞단의 세일즈다 이 말이거든. 뭐 앞단의 세일즈예요? 체크할까요? 뭐 앞단의 세일즈? 사전 영업이란 말은 땡. 제안 안 해요. 뭐 앞단의 세일즈? 책을 갖고 싶은 건 알겠는데 답은 안 해요. 한 번 더 해요. 기왕이. 정답. 네, 정답. 네. 프리 RFP. RFP 이전의 세일즈. 영업을 해본 사람들은 누구나 경험하는 건 RFP가 나오면 고객의 태도가 돌변해요. 어떻게 돌변하냐면 공식적이 되고 공정해져요. 영어로는 포멀해지고 페어해져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RFP 이전에 고객은 공식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아.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차별화된 정보라고 표현을 하지. 공식적이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정보니까. 왜 그러냐? RFP 이전의 고객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자, 제가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서울시 공무원인데 회계부서에 있다가 어느 날 통목과로 발령이 났어요. 뭐라고 하냐면 한강에 다리를 지으래요. 와! 내가 어떻게 지어? 얼마 들어? 누가 지어? 나 하나도 모르는데 잠을 못 자요 나는. 근데 이 사람이요 어느 날 RFP를 발행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 답답한 질문에 대한 답이 대충 끝났다. 예산은 1,500억에서 2,000억 사이로 지어왔다네. 업체는 한국 업체가 한 5-6개 있으니까 국제 입찰 안 해도 된다네. 기술은 내가 다 할 필요 없고 업체한테 제안하라고 해서 평가위원회가 평가하라고 하면 된다네. 그럼 지을 수 있겠네. 나에게 RFP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비즈니스가 아웃 오브 컨트롤에서 인 컨트롤로 딱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고객에 대한 나의 영향력은 RFP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가다가 RFP가 나와버리면 또 떨어져 버리죠. 그리고 이 그래프는 제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기회가 있죠. 제안서와 PT. 이 그래프를 잘 그리세요.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떨어졌어요. 제안서와 RFP는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간다. 대체. 그래프가 이해되시죠? 다시 이렇게 갔다가 제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제안서와 RFP.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사전 영업이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 건 그러면 RFP 나오기 전에 고객하고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라는 거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RFP 전에 고객 관계를 돈독하게 형성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전문가로서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서울시 공무원은 뭐하고 똑같냐면 배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간 환자하고 똑같아요. 이 환자는 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싶어요? 의사에게 하고 싶어요. 우리 진짜 많이 아플 때를 생각해봐요. 내 정보를 막 묻혀서 안다니지 그때는. 응? 그래서 막 가면 막 말도 안 했는데 배 까고 보여주려고 내 정보를 주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죽을 병은 아닌지 내가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내 정보를 주는데 왜 주냐면 만약에 경비가 입장하시려면 배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어떨 것 같아요? 짜증나지. 내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분한테는 이야기해봐야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나는 누구한테 하고 싶어? 전문가인 의사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영업 경험이 짧은 사람들은 무슨 행동을 해버리냐면 그 단계에서 고객하고 친해지려고 한다. 영업 제대로 해본 선배들은 다 알고 있지. 그 상황에서 친해지려고 해버리면 고객들은 신기하게 뒷걸음질을 친다. 뒤로 봐. 왜? 내 그런 행위가 고객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줘버려요. 첫 번째는 우리 솔루션은 차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내가 말로 안 하는 거지 내가 메시지를 줘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솔루션 차별화에 있어서 항상 제일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는 피플이거든요. 근데 나는 전문성이 없습니다라고 내 스스로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단계에서 고객은 전문가가 필요할 때거든. 그래서 뒷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실제 이건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연구 결과예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인사이트라는 데 찾아보면 베스트 영업대표 6,000명을 리서치를 해요.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영업을 하는 사람들 5종류인데 1등이 54%가 전문가 영업이에요. 영업권에서 뭐 여러 표현이 있지만 SBS라고 해요. 전문가예요. 솔루션 베이스드 셀링. 이게 54%. 효과가 제일 떨어지는 5번째 4%가 뭐냐면 ABS예요. 알콜 베이스드 셀링. 스코틀랜드 이런 데 일부. 제가 보니까 제가 호주 사람들 만나도 그렇고 UK 사람들 만나도 그렇고 거기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관점이 부딪혀요. 예를 들어 오늘 오전 세션하고도 관점이 달라요. 저는 다양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ABS도 하고 SBS도 하고 이렇게 생각 안 하죠. 왜 그러냐면 제가 SBS의 효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저는 영업을 잘하고 싶어가지고요. 한 10년 동안 ABS, SBS 안 가리고 있어요. 10년 정도 지나니까 놀라운 사실을 봐야 돼요. 제 고객 어카운트가 두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ABS 그룹이 있고 SBS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ABS는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고객들 어카운트를 보세요. 틀림없어요. 릴레이션십 중심으로 선호하는 이유는 뭐죠? 저가 시장이라는 거예요. ABS 고객을 만난다는 건 저가 시장에 내가 여러분이 만나는 시장은 반드시 하이어러키거든. SBS를 한다는 건 수익이 좋고 솔루션을 원하는 전문가 영업을 원하는 고객을 만난다는 뜻이에요. ABS를 해버리면 문제가 뭐냐? 이 만날 시간을 요 저가 시장, 돈이 안 되는, 수익이 안 되는 시장의 에너지를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쳐내야 돼요. ABS를 원하는 개인들이 있죠. 둘 중에 하나예요. 프로젝트가 없어요. 일이 없다. 근데 나한테 오면 좋지. 두 번째는 고객 조직의 의사결정 라인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사실은 안 중요한 사람. 근데 영업사원이 와서 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리스펙트 해줘. 난 그렇지 않아도 조직 내에서 소외되어 있는데 어떻겠어? very welcome이지. 난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되니까. 이해되세요? ABS를 선호한 고객 조직이 있죠. 그 고객 조직은 저가 논리예요. 자, 여러분 이런 트레이닝 시장 있잖아요.
얼마부터 얼마짜리 강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90%의 10만 원짜리 강사부터 2년 전에 게리 한멜이라는 교수는 1시간 강의하고 한국의 대기업에 사학을 받아갔어요. 전용기를 타고 와서 1시간 스피치하고 사학을 받아요. 이게 강사 시장이에요. 근데 ABS를 원하는 고객은 뭐예요? 강의가 다 강의요. 다 똑같은 거. 이빨 좀 잘 털면 좋고 뭐 이런. 그러니까 누구를 고르겠어요? 나에게 막걸리 한 잔 사주면 좋은 거예요. 자, 똑같지. 10만 원 강사야 너희들. 누가 나한테 막걸리 살 거야? 이게 논리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단은 마진이 안 갖게 돼 있어. 시간은 시간대로 다 써. 몸은 몸대로 다 버려. 이해되시죠? 이게 첫 번째 중요한 SBS를 해야 되는 이유이면서 ABS를 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ABS를 하면 이렇게 돼요. 고객은 우리 솔루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무서운 일이죠. 아무거나 갖다 줘도 끝나는 거예요. 강의 아무 말이나 해도 돼요. 어차피 나는 10만 원짜리. 근데요, 우리가 가치를 팔잖아요. 솔루션을 팔면 고객의 기대 수준이 아주 높아요. 저희 같은 컨설팅 회사에서는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나요. 실제 우리 수준보다 더 높을 때도 있어요. 그럼 저희 내부에 저희 직원들끼리 싸우고 난리 나요. 이거 다시 갖다 줘. 막 이러는 거. 수행하는 사람들. 아주 고통스럽게 고객의 니즈를 맞춰 나간다. 근데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로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솔루션을 갖게 돼요. 여러분, 수주업은요, 제대로 팔아야 조직 전체가 살아요. 잘못 팔아버리잖아요? 조직 전체가 썩어버려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몇 주를 밤을 세워서 전략을 세우고 제안서를 만들고 PT를 해도 이기고 지잖아요. 근데 어느 날 마음을 담아서 상품권을 테이블 밑으로 들였더니 수주가 돼버렸어. 우리 회사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누가 밤을 새? 마음만 모으면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마음만 모으고 그리고 이걸 영업이라고 생각해요. 정신력을 강조해요. 우리의 솔루션이 썩어. 세 번째, 수주 영업을 해야 되는, 전문가 영업을 해야 되는 세 번째는요, ABS가 10년이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조직 내에 부담이 돼요. 다시 말하면 훈련되지 않은 영업대표는 총알바지예요. 회사가 그 사람을 총알바지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스스로 총알바지가 돼버린 거예요. 회사는 말은 않지만 이 능력은 개발되지 않고 역량은 오히려 줄어들고 이 영업사원이 부담스러워요. 전문가 영업을 10년 하면 어떻게 되죠? 전문가 영업을 10년 하면 몸값이 천정부지예요. 저희 아시아 지사가 호주에 있는데요. 시드니에 디렉터 이름이 마틴 콤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파괴력이 있냐면 채용하고 6개월 만에 아시아 지사 매출이 3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이 사람이 부럽잖아요. 저희 이제 회사 막 만들었을 때. 그 디렉터한테 몰래 물어봤어요. 저런 사람 데려오려면 얼마 정도? 그 당시 제 기억에 32만 불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3억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B2C 영업사원하고는 달라요. 파괴력이 달라요. 이 영업대표들은요, 이들이 가지는 전문가 영업은 세 가지. 첫 번째, 수주 영업의 첫 번째 정의는 아주 중요해요. 고객 조직의 정보를 우리 회사의 지식으로 체계적으로 이전하는 역량. 이게 첫 번째 정의예요. 다시, 고객 조직의 정보를 우리 회사의 지식으로 체계적으로 이전하는 역량. 이 지식 수준이 경쟁자보다 높으면 사업이 수주가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영업이란 차별화된 정보에 기반해서, 세 번째, 영업이란
개발된 메시지를 면대면 PT 제안서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능력, 이게 영업이에요. 32만 원 줄만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2만 원 줄만해요. 만약에 자, 요 기준으로 나를 분석해 보자. 나는 얼마나 되는가? 어? 나는 얼마나 고객 조직의 정보를 우리 회사의 지식, 인텔렉추얼 프로퍼티로 체계적으로 이전해내는가? 나는 얼마나 체계적으로 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메시지를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면대면 PT 제안서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가? 만약에 내가 여기에 예라고 대답하면 지금도 32만 원 넘죠. 그러나 제가 한국 기업에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목감이 높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국 시장을 지금이라도 그 사람을 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 영업을 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했고요. 그러려면 사실은 그 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이 생길 텐데 저 이야기는 약속한 대로 30분을 했어요. 지금부터 10분 동안은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잘해도 책을 줄 수 있습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네. 여기 마이크를 네, 디자인 컨설팅 하고 있는 퍼셉션의 오기석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중국에 사무소가 있는데요. 중국에 사무소가 있는데요. 중국 쪽 그 영업을 할 때는 관시가 되게 중요하다고 해서 네. 특별히 그 아까 말씀하신 용어대로 하면 ABS를 중시하는 문화가 있는데 네. 이게 아까 말씀해주신 SBS가 중요하다는 것이 중국 시장에도 통용될 수 있는 원칙이지 네. 아니면 중시랑 좀 다르게 봐야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관시가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여전히 전략이나 제안서나 PT는 요식행이죠. 그래서 슈플리 차이나가 10년 전에 생겼다가 망했어요. 왜냐하면 전략이 안 중요해요. 싫어. 전략이 안 중요해요. 전략에서 필요 없는 거지. 그래서 망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이해가 되시죠? 트랜스페런시, 사회의 투명성이 높아지면 전문가 영업이 중요하다. 이건 오늘 여러 명의 강사가 사실 전달한 메시지예요. 이건 이해가 되시죠? 저는 언제 조금 놀랐냐면 2년 전에 중국의 전당대회를 할 때 그들은 화두라는 걸 이렇게 깃발로 걸어놓고요. 그 해의 화두가 트랜스페런시예요. 그래서 기억나시는 분 있을 텐데 그 해에 마카오 카지노의 매출이 60%를 준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게임하는 군벌이나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뚝 끊는 것이죠. 지금 중국은 무섭게 투명화돼 있다. 투명화돼가고 있다. 전 세계가 트랜스페런시가 전 세계가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지금 해외에서 고전하는 이유는 이런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을 모르고 있다는 거야. 여전히 중국은 관심돼? 진짜 그런가 가봐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한국하고 굉장히 유사한 사운드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처형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무섭게 투명화돼 있고 제가 그런 말을 해요. 가장 소름 끼치는 상황은 중국 사회가 한국 사회보다 더 투명화됐을 때 우리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 그게 제일 무섭다. 그래서 우리가 투명하게 제대로 경쟁하는 방법은 중요하고요. 아까 제가 하이어르키 말씀드렸잖아요. 위계. 그러니까 시장은 하이엔드 마켓이 있고 로우엔드 마켓이 있어요. 중국 시장도 하이엔드 마켓은 전문가 영업이 통하게 돼 있고 로우엔드 마켓은 관시가 통하게 돼 있다고. 어느 사회나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자원과 제한된 시간을 어디에다 쓸 거냐는 거지.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업 능력이 좋은 조직은 요 로우엔드 마켓에서 고객들이 불러도 안 가요. 저희 슈플리는 실제 그래요. 안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업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제가 해외에서 사업하는 분들에게 주는 어드바이스는 우리가 해외 사업을 못하는 건 영업이 문제지 영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업을 할 줄 몰라.
슈플리 대표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진짜 웃겨. 애플에 아는 사람 없어요? 이거 물어본다. 너무 웃기잖아. 아는 사람 있으면 어쩔 건데. 있으면 우리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애플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아니야. 아는 사람 없어도 차별화된 솔루션을 밸류 프로포지션 할 수 있으면 이메일 한 통으로도 우리는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근데 발상이 틀린 거지. 누구 아는 사람 없나? 이 발상을 하면서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늘 로우엔드 마켓에서만 노는 거라고. 이해가 되시죠? 중국도 여러분의 전문가 영업이 통하는 시장이 있다. 이게 제 결론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시간을 써야 돼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셨어요. 책 드릴게요. 예, 질문 있으면 하셔요. 한두 개 더 받아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브라더 인터내셔널 코리아에서 온 현상익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 브라더라고 말씀드리면 다 미식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품목 프린터 복합기 쪽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내에 출시되는 그 프린터 복합기 브랜드가 총 12개인데 사실 저희 회사가 품질이나 뭐 기타 솔루션이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분들이 이 브랜드를 모르시기 때문인지 사실 B2B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성장하지도 않고 되게 많은 경쟁자들이 있고 더 이상의 어떤 기술적인 차별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시장이라면 사장님께서는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하실 수 있겠냐고. 예. 뭐 제가 그런 시장에서 20년간 플레이를 한 사람이에요. 제가 10년 전에 저희 회사가 직원 2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한 40명 정도 되는 회사로 10년 전에 그 전에 제가 또 컨설팅 회사 이렇게 규모가 어중간한 회사가 이 시장에서 플레이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세그멘테이션. 어디를 먹을까? 예를 들면 우리 IT 하시는 분들 서버 하면 어디죠? HP, IBM이에요. 스토리지 하면 어디죠? EMC. 일반인들 많이 몰라요. 근데 IT 하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스토리지 하면 EMC지. EMC가 HP나 IBM보다 훨씬 규모가 작아요.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스토리지 하면 EMC 이게 있다. 이게 정말 품질의 차이일까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스토리지가 뭔데요? 기억장치야. 네? 그래서 어느 시장에서 1등을 할 건가를 정하시죠. 저희는 컨설팅 회사에서 맥킨지의 100분의 1도 안 알려졌지만 저희 분야에서 저희 경쟁자로 맥킨지, KPMG, 딜로이트 다 만나거든요. 아직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이 분야에서 우리가 1등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장을 좁혀야 돼요. 예를 들면 시장을 좁히는 원리. 여러분 프리젠테이션 교육이나 책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 경쟁 프리젠테이션을 다루는 책은 없었어요. 이건 새로운 시장이에요. 블루오션이에요. 그래서 솔루션이란 말이 중요한데 솔루션을 개발해야 돼요. 솔루션이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의 관점에서 분해하거나 결합하거나 재구성하는 거 솔루션이에요. 이거 새로 나온 지식 없어요.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입찰 경쟁 시장에 대한 정보와 프리젠테이션의 일반 원리를 결합하니까 세상에 없는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건 인벤트가 아니에요.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예요. 스티브 잡스가 새로 개발한 기술을 인벤트는 없어요. 그냥 기존의 테크놀로지와 스티브 잡스의 불교와 뭐 여러 가지 문화적 소양들이 결합해서 만든 게 그래서 그 세그멘테이션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나만의 솔루션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사내에서 어렵지만 정의가 되죠. 내가 1등이 아닐수록 그건 중요해요. 1등이면 백화점식으로 접근해도 되는데 내가 등치가 적을수록 세그멘테이션이 중요해요. 네, 시간이 마지막 질문 하나 정도 더 받아주겠습니다. 그럼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혹시 이 분야의 학습을 체계적으로 하고 싶으면 슈플리에 들어오면 제가 DBR에 쓴 아티클이 한 30개 정도 있습니다. 슈플리에서 다운받으면 무료입니다. 혹은
그것도 귀찮으면 유튜브 동영상 보면 슈팅 코리아를 치면 한 30개 정도의 소주제별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가 매월 오늘 받은 거 제가 발행인인 거 아세요? 월간 B2B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체계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저와 소통하고 싶으시면 네이버 블로그에서 슈플리 코리아나 김용기를 치시면 언제든지 제 블로그에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책은 어떻게 나눠주셔야죠? 나눠주시죠.